오늘은 제1위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과 또 미생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소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표는 숙주동물과 미생물 사이의 공상관계를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주동물이 미생물에게 제공해주는 것을 보면 첫 번째 먹이를 제공한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단순하게 먹이만 제공해주는 게 아니라 그 먹이를 그러니까 섭식물을 저작하고 반추하고 분쇄해서 작은 입자를 만들어서 넣어준다. 그래서 미생물이 부착해서 소화하기 쉽게끔 작은 입자 상태로 넣어준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반면에 미생물은 이렇게 먹이를 넣어준, 그러니까 숙주가 준 이런 섭식물을 그 안에 있는 섬유소를 이제 소화하는 거죠. 숙주가 소화하지 못하는 섬유소를 소화해서 휘발성 지방산을 생성하게 됩니다. 휘발성 지방산은 숙주한테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액을, 그러니까 숙주동물이 제공하는 것 중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타액을 제1위로 공급함으로써 미생물의 성장과 영양물질에 필요한 수용성 환경을 제공하고 제1위의 pH 조절에 필요한 완충물질도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위의 수축, 즉 이제 운동이 되겠죠. 위의 운동은 소화관 내 내용물을 혼합하고 미생물이 그 결과로 새로운 기질과 접촉하는 것을 돕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화관 내용물이 이동하는 것을 촉진하여 음식물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발효 산물 중에 불필요한 불필요한 가스나 이제 산을 제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트림을 통해서 가스를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산을 또 흡수를 하면서 그 환경, 위 안에 있는 환경 pH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준다.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숙주가 숙주가 제1위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겠고, 반대로 미생물이 숙주한테 제공해 주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섬유소를 소화한다. 그리고 이것을 휘발성 지방산을 생성하여 숙주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공급한다. 이 부분 앞에서 설명을 했고, 그 외에 비단백 질소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미생물은 제1위에서 이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1위에서 이제 지내 이후에는 같이 내용물과 소화관 안에 위에 있던 내용물과 같이 4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4위에서는 이제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미생물 자체가 소화됨으로 인해서 미생물 몸 안에 있던 그 단백질이 이제 분해가 되겠죠. 그리고 비타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비타민이 결국 자신이 이제 소화됨으로 인해서 숙주한테 제공해주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해서 공생이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위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를 보면은 박테리아, 원생동물, 고세균, 균류, 박테리오파지 등 다양한 그런 미생물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되는 양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제1위 내용물 그램당 개체수를 왼쪽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게로 얼마 정도 있는가
미생물 총 중량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표에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의 경우를 보면은 제1위 내용물 1g에서 1g 중에 10의 10제곱계가 있다. 10의 10제곱이니까 100억이 되겠습니다. 100억에서 또는 1000억 개의 박테리아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원생 동물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적은 수죠. 10의 4승에서 6승이니까 그러니까 제1위 내용물 1g 안에 10,000개나 또는 100만 개, 10,000개에서 100만 개 정도. 그러니까 그 사이 값이면 한 10만 개 정도 되겠죠. 한 10만 개 정도 존재를 한다. 양으로 치면, 숫자로 치면은. 그리고 고세균은 그러니까 수로 보면은 박테리아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상당한 양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의 7승이면은 100만, 1000만이죠. 1000만에서 억 개까지 개체가 존재한다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세균이나 박테리아 이런 종류 말고 균류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버섯과 같은 그런 균류도 존재를 해서 역시 그 소화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나무 성분 중에서 딱딱한 성분들이 있죠. 소가 먹다 보면은 그 딱딱한 성분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식물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런 박테리아나 고세균이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균류가 이제 그를 리그닌을 이제 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곰팡이 피는 것처럼 그 리그닌은 균류가 소화를 한다. 이게 보면 숫자상으로 보면 원생 동물과 비슷한 그런 정도의 숫자를 이제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박테리오파지도 개체로 보면은 아주 많은 양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량으로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박테리아와 원생동물로 이제 채워져 있고, 고세균 균류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테리오파즈는 숫자는 많지만 비중으로 보면 중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얼마 안 되죠. 0.1% 이하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은 프로토조아, 원생 동물인데, 원생 동물을 이제 크게 천무가 온몸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종이 있고, 이런 종류가 있는 거죠. 종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선무가 일부에만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스켈레탈 플레이트, 골격판이 존재하는 이런 모양의 또 이제 원충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의벽을 통해서 이제 유리아는 질소원, 그러니까 질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식물이나 또 다른 사료들의 어떤 파티클, 조그만 작은 입자들이죠. 이 작은 입자들을 보면은 이런 박테리아에 의해서 뺑 둘러싸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입자들과 박테리아들이 서로 얽혀 가지고 소화를 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고, 또 그거에 보면은 위벽에서 상피세포가 떨어져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토조아는 딱히 여기서 어떤 소화 역할을 한다는 것보다는 뭔가 이 안에서 어떤 생태계를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조아는 덩치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소화가 되면은 더 이제 많은 성분을 이제 숙주한테 제공해 주겠죠. 그리고 그 균류가 옆에 또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생물의 모양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서 이제 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1위 내의 생태계 물리화학적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리적 특징으로 봤을 때 이제 건조물,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 사료를 이제 건조시켰다고 봤을 때 그 무게는 1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투 물질 농도는 250에서 350mg 정도 된다. 상당히 레인지가 이제 크긴 한데, 우리가 체액의 삼투질 농도를 보통 300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3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 범위 안에 이제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300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300에 가까운, 그래서 어느 정도 등장성에 가까운 그런 삼투 물질 농도를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H는 5.5에서 6.9 레인지 안에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7.0이 중성인데 7.0에 거의 가까운 그런 수치와, 그 다음에 아래 정상 수치의 아래쪽 하단은 5.5입니다. 이거 5.5까지는 이제 수치로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평균은 6.4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는 평균은 대충 이제 6 정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값에 정상 레인지 하단값이 5.5다 하는 거를 기억해 두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체온보다 훨씬 높게 존재하죠. 체온은 보통 이제 포유동물이니까 역시 37도 정도 될 텐데, 그 제1위인의 온도는 38에서 41도 정도 된다. 미생물에 의한 그 발효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화학적 특징을 보면은 쭉 봤을 때 일단 휘발성 지방산이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주된 휘발성 지방산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 크게 기억해야 될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스상의 경우도 이미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봤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뭐 특별히 더 언급할 만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암모니아 정도 되네요. 암모니아가 2에서 12mm몰 정도 된다. 뭐 그 정도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미생물의 종류를 이제 앞에서 설명한 이제 박테리아, 박테리오파지, 균류, 메테인 생성 박테리아, 이게 고세균입니다. 현재 화학 표기법으로는 메테인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메테인으로 적었었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책에서는 보통 메테인이라고 하지 않고 메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메탄으로 또 이제 다시 바꿀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생물 종류가 이렇게 이제 크게 5개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앞에서도 설명했고, 여기서는 이것들을 굳이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울 수도 없고, 그냥 몇 가지 이렇게 5종류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는 그 기질에 따라서 이제 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을 굳이 머릿속에 넣고 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박테리아들이 위에서 존재를 한다 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게 아세트산 생성 박테리아,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아세트산이 휘발성 지방산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스가 되겠고, 따라서 어떻습니까? 가장 많이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생성하는 박테리아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것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세트산 생성 박테리아가 그 안에 있는 박테리아의 큰 그룹 중에 하나다,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분해 박테리아, 산을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셀룰로즈와 헤미셀룰로즈, 섬유소를 분해하는 그런 효소들이 있다. 그런 박테리아들이 있다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름 중에 피브로가 들어가거나 섬이란 뜻이죠. 피브리스, 그 다음에 셀룰로스가 들어가면은 이것은 그 셀룰로스 분해 박테리아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질 분해 박테리아는 리포라이티카, 이름에 이미 설명이 됐죠. 리포가 지질이고 라이티카는 이제 분해한다라는 뜻이니까 지질 분해 박테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팩틴을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있고, 단백질 분해 박테리아, 그 다음에 스타치, 전분을 분해하는 박테리아, 그 다음에 당을 분비하는 단을 분해하는 박테리아, 탄닌 분해 박테리아, 요소 분해 박테리아, 이러한 박테리아들이 제1위 안에 이제 많이 있는 그런 그런 박테리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것들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이름들은 다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테리아 파지는 뭐 이름에 파지라고 보통 이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균류는 보통 좀 마이세스라는 게 이제 접미사로 붙어 있죠. 그 다음에 고세균, 메테인 생성 박테리아는 메타노라는 말이 있으면은 이제 메테인 생성 박테리아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메테인 생성 박테리아는 고세균이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생 생물은 이제 엔토나 디플로이드, 이러한 말이 나오면은 대충 원생 생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미생물들을 다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 그 몇 가지 이름을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일을 하는 박테리아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까지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미생물에 의한 그 발효 경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효 과정을 보면은 이제 1, 2, 3 세 단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식물성 다당류를 단당류로 가스분해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전분이나 셀룰로즈 이런 것들이 글루코스나 또는 자일로즈로 바뀌죠. 단당류로 바뀌고, 이어서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로 전환되는 단계가 1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이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에서 파이루베이트로 바뀌는 요 과정을 갖다가 이제 2단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파이루베이트가 이어서 락테이트나 옥살로 아세테이트 등으로 이제 전환되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발효의 종말 산물을 생성하는 단계인데, 발효의 그 종말 산물이 무엇이 있냐 하면은 맨 아래에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아세테이트, 부티레이트, 프로피오네이트, 이게 휘발성 지방산의 대표적인 것이죠. 탄소 2개짜리가 아세테이트고 3개짜리가 부티레이트, 4개짜리가 프로피오네이트가 되는데, 이러한 휘발성 지방산 외에 또 모든 대사 과정은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또 이 대사 과정, 발효 과정에서는 많은 수소 이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소가 만들어집니다. 수소 이온도 이제 그러니까 산도 만들어지지만 수소도 생성이 되는데, 이 수소가
이제 주로 고세균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해서 메탄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죠. 그래서 메탄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휘발성 지방산 3개,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생성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젖산을 보면, 젖산은 아세틱 애시드, 프로피온 애시드, 부티 엑시드, 그 다음 이산화탄소, 수소, 이렇게 이제 이런 물질로 이제 대사가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모기에 따라 휘발성 지방산의 생성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이 조사류를 먹였을 때고, 오른쪽이 이제 곡물을 먹였을 때 생성되는 이런 휘발성 지방산의 비율을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원의 크기가 곡물을 먹었을 때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곡물을 먹었을 때 더 많은 휘발성 지방산이 생성이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율을 보면은 조사류를 먹었을 때는 아세트산이 70%가 되는데, 농후사료, 아까 곡물을 이제 농후사료라고 합니다. 농후사료를 먹였을 때는 60%로 절대량은 증가됐지만 상대적인 비율은 오히려 감소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프로피오닌산은 조사료를 공급했을 때는 20% 정도 생성되었었는데, 농후사료를 먹였을 때는 30%로 증가되었습니다. 비율도 증가하고 양도 증가하게 되었죠. 그리고 부틸산은 비율로 봤을 때는 이제 변화가 없는 그러한 조성 비율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러한 도표는 앞에서 나왔던 그 기질에 따라서 박테리아를 분류를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좀 더 단순하게 그룹을 만든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룹 1에 해당하는 것은 폴리모에서 올리고모로 다시 또 모노모, 그 다음에 이제 모노모를 산이나 알코올 그리고 가스로 전환시키는 이 과정에 있는 박테리아를 그룹 1으로 정했고, 그룹 2는 메탄을 생성하는 그러한 이건 이제 메소제는 박테리아 이제 고세균이죠. 이제 고세균이 그룹 2가 되겠고, 그룹 3은 이제 아세트산을 생성하는 이제 그러한 박테리아를 이제 그룹 3, 이런 식으로 좀 더 간략하게 나눠서 구분하기도 한다. 뭐 그냥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식물만 섭취했을지라도 그 식물 안에도 어느 정도 단백질이 들어있게 됩니다. 이러한 단백질이 제1의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소화 과정을 거치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1차적으로 그 박테리아에 의해서 프로틴이 분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큰 펩타이드가 좀 더 작은 펩타이드가 되면서 결국 즉 박테리아 안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박테리아가 그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몸을 만드는데, 자기가 증식하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박테리아 안에서 그 단백질 성분을 합성하는데 이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아미노산을 이제 아미노산까지 만들어진 다음에는 여기서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탄소만 남죠. 이 탄화수소만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이 또 이제 발효가 일어나면서 휘발성 지방산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휘발성 지방산은 이제 숙주에 이제 공급이 되기도 하고,
또 미생물이 이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생물이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백질 공급원만 충분히 공급하면은 얘가 이제 증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농후 사료도 같이 공급이 돼야 그 제1위 안에 있는 박테리아들의 증식이 제대로 일어난다 하는 설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은 단백질 재생 주기에 관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제1위 안에서 미생물이 이제 증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단백질 미생물 몸체 안에 단백질 성분들이 많이 합성되어서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내용물들과 같이 휩쓸려서 사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위에서는 숙주의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될 테고, 그 분해가 되어서 이제 아미노산 형태로 결국 흡수가 될 겁니다. 소장에서 흡수가 되면은 이것이 이제 간으로 가겠죠. 그럼 간에서 아미노산이 이제 암모니아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그 그러니까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암모니아는 사실 요소로 전환되어서 오줌을 통해서 이제 배설될 수도 있고, 또 이 유리아가 이런 반추동물의 같은 경우는 타액으로 공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타액으로 공급되기도 하고, 또 간에서 순환계를 타고 돌면서 혈액순환계를 돌다가 어떻습니까? 소화관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에서 혈류를 타고 돌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신장을 통해서 배설될 수도 있지만 위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액으로도 분비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유리아 형태로 이제 질소가 이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1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리아가 요소 분해 박테리아가 있었죠. 그래서 요소 분해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또 이 과정에서 이제 질소가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질소 공급원으로 작동이 돼서 1위 안에 있는 미생물이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 질소원으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미생물이 증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 몸 안에 단백질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몸체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다시 또 사위로 휩쓸려서 내려가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숙주의 소화 요소에 의한 소화 과정이 이제 진행되어서 미생물 안에 있던, 미생물 몸체에 있던 단백질이 어떻습니까? 다시 소화 흡수가 돼서 간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간에서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오면서 이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 암모니아는 다시 유리아로 요소로 전환된 다음에 다시 또 제1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럼 제1위 안에서 다시 또 미생물 몸체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 되고, 이러한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을 갖다가 단백질 재생 주기라고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는 제1위 안에서도 이제 만들어지죠. 제1위 안에서도 만들어지는데, 이 경우는 이제 제1위 안에서 만들어진 암모니아는 그 혈류를 타고 몸 안으로 흡수가 돼서 간에 도달하게 되면 요소로 전환이 되는 이제 그러한 설명이 이 그림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질소 화합물과 단백질과 비단백질 질소 화합물이 어떻게 발효가 발효가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제 지질이 어떻게 또 이제 박테리아들에 의해서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질소 공급원으로서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나와 있죠. 단백질 성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비단백 질소 화합물. 비단백 질소 화합물에는 유리아, 아까 요소 앞에 슬라이드에서 나왔었죠. 요소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핵산이라든가 또 그 외에 이제 질산 화합물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성분은 일단 제1위에서는 단백질의 숙주가 분비한 소화유소에서 소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효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단백질의 경우 이것이 이제 박테리아로 이제 흡수가 되면서 프로티올라이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백 분해 박테리아가 분해를 해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고 다이펩타이드가 만들어지고, 이어서 더 분해가 되면 이제 아미노산으로 이제 쪼개지게 되는데, 이 아미노산은 그 박테리아가 증식할 때 그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을 형성하는 데 이용이 될 수도 있고, 발효가 더 진행이 돼서 휘발성 지방산이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세테이트, 프로피네이트, 부티레이트 등이 이제 생성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 그림에서 나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휘발성 지방산이 만들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됩니다. 지금 아미노산에서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암모니아가 되는데, 암모니아는 가스이기 때문에 잘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숙주한테 들어가기도 하고, 숙주의 혈류 쪽으로 확산돼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박테리아에 흡수되어서 박테리아 또는 이제 다른 미생물들한테 흡수가 되어서 그 미생물이 이제 증식하는데 필요한 단백질의 이제 질소 공급원으로 이제 이용되기도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그림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 나온 설명인데, 그 다음 비단백질 질소 화합물의 경우도 보면은 유리아 같은 경우는 유리올라이틱, 즉 요소 분해 박테리아죠. 그 다음 핵산 분해 또는 이제 질소 환원 박테리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유리아, 핵산, 그 다음에 질소화물들이 발효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 역시 암모니아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가스이기 때문에 확산돼서 숙주 몸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미생물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미생물의 몸을 이루는 성분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여기서 증식이 된 후에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결국 휩쓸려서 사위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숙주의 소화유소에 의해서 미생물이 이제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 몸을 이루고 있던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까지 분해가 되면은 이제 몸 안으로, 숙주 몸 안으로 이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간에 가서 다시 숙주의 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단백질과 비단백 질소 화합물을 통해서 미생물이 증식하는 데 필요한 질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지질을
발휘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질에는 이제 이 그림에는 중성지질, 그다음에 당지질, 그다음에 인지질 이러한 성분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질에서 이제 지방 성분은 전부 다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고, 이렇게 또 이제 대사 발효 과정이 진행되면서 휘발성 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휘발성 지방산, 그리고 밑에 세츄레이트 패티 액시드니까 포화지방산이죠. 포화지방산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중성지방이 지질분의 박테리아에 의해서 휘발성 지방산과 이제 포화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러니까 당지질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당지질의 경우는 지방산, 당, 그리고 글리세롤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글리세롤과 당은 휘발성 지방산으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지방산은 다시 이제 제1위 안에서 만들어지는 수소가 이제 끼어들게 됨으로 인해서 불포화지방산이 다 포화지방산으로 전환된다 하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질도 뭐 글리세롤 부분은 휘발성 지방산으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던 불포화지방산은 뭐 이제 포화지방산으로 바뀐다 하는 그런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여하는 박테리아는 리포라이트, 지질분의 박테리아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고, 그 밑에는 조금 더 자세한 종류가 이제 나와 있긴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제1위 내에서 존재하는 미생물들이 이제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백질 합성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미생물의 체단백질을 합성할 때 질소만 공급을 충분히 해주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성분, 즉 단백질 성분하고 당 성분이 같은 어느 일정한 비율로 들어와야 이것이 미생물이 증식하는데도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미생물이 단백질 합성하고 또 그러니까 세포가 증식하는데 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이제 셀이 이제 그 미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이제 에너지 생성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당류만 많이 공급이 된다 하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질소 공급원이 없으니까 단백질 합성이 줄어들고 주로 그러니까 에너지 생성 쪽으로 이제 가겠죠. 따라서 미생물 증식이 많이 안 일어나게 될 겁니다. 반대로 단백질 공급, 그러니까 단백질만 많이 공부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에너지가 부족을 하게 되니까 역시 단백질만 많이 들어왔을 때도 단백질 합성과 세포 증식하는데 질소가 다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이제 아미노산 중에서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가면은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나머지 탄소 골격을 결국 어떻습니까? 에너지 생성 쪽으로 이용을 하게 돼. 이쪽으로 이제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포도당은 적고 당은 적고 단백질 성분이 많을 경우에는 결국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 생성 쪽으로 아미노산이 많이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쪽 대사 과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미생물의 증식은 이렇게 많이 안 이루어진다. 따라서 미생물이 잘 증식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성분과
공유, 그러니까 당 성분이 그 일정한 비율로 이제 공급이 잘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효산물이 어떻게 흡수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생성되는 것을 보면은 제1, 2위에서 제일 많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맹장에서 휘발성 지방산이 좀 생성된다 하는 것이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1, 2위에서 생성됐으니까 1, 2위에서 제일 많이 흡수가 될 겁니다. 보면 흡수가 되면은 이제 간으로 먼저 들어가겠죠. 그래서 문맥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상피세포도 그 자신이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1, 2위에서 들어온 휘발성 지방산은 일부 자신이 이용을 한다. 뭐 그렇게 이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맹장에서 흡수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 2위에서 다 흡수되지 못하고 일부는 3, 4위로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3위, 4위에서 흡수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림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에 이제 설명을 보면은 휘발성 지방산의 76%는 제1, 2위에서 흡수가 되고 19%가 제 3위와 4위에서 흡수되고 나머지 5%가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위의 pH가 낮을수록 휘발성 지방산의 흡수율은 올라간다. pH가 낮으면은 수소이온 농도가 높다는 얘기고, 수소이온 농도가 높으면은 휘발성 지방산이 분자 형태를 띄어서 흡수가 더 잘 된다. 뭐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흡수 속도를 보면은 가벼운 게 제일 빠르게 흡수될 것 같은데, 정반대로 탄소수가 더 많은, 즉 무거운 휘발성 지방산이 더 많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틸산이 제일 빠르고 아세트산이 오히려 제일 늦다 하는 설명이 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흡수 방법을 보면은, 흡수 방법은 이제 반은 단순 확산, 반은 촉진적 확산에 의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휘발성 지방산은 그 자체가 가스이기 때문에 단순 확산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것은 이제 반 정도가 되고, 더 많이 빠르게 흡수하기 위해서는 그 촉진적 확산을 통해서 이제 흡수를 하게 되면은 더 빠르게 흡수가 가능한데, 이때 그러니까 휘발성 지방산을 흡수하는 대신에 중탄산염을 이제 밖으로 내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산을 이제 흡수하면서 바이카보네트를 내보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중화시켜주는 제1윈의 pH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사 과정은 어떻게 되냐? 이제 뒤에 또 이제 그림으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흡수 후 간에서 아세틸코에로 전환이 된 후 말초 조직에서 TCA를 거쳐 NO즈원으로 이용이 된다. 즉 아세테이트는 TCA를 거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하는 것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은 이것은 간에서 이루어지는 당 신생, 포도당 합성에서 중요한 기질로 이용이 된다. 아세테이트는 에너지원, 프로피온산은 당신생의 기질로 이용된다. 이런 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틸산은 부틸산 형태로 흡수되는 것보다는 베타 하이드록시, 베타로 그 OH 하이드록시기가 붙는 그런 부틸산으로 전환된 후에 흡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락테이트의 경우는 아미노라이틱 박테리아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분분해 요소가 되겠죠. 전분분해 박테리아에 의해서 이제 락테이트가 만들어지는데, 정상적일 경우는 생성량이 적으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젖산의 pKa가 3.8로서 다른 휘발성 지방산의 pKa보다 상당히 낮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곡물 사료를 지나치게 많이 공급을 하게 되면은 휘발성 지방산이 많이 생기면서 pH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pH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휘발성 지방산을 생성하는 다른 박테리아들은 그러니까 활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더 심하면은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그것에 반해서 젖산의 pK는 3.8이라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이제 pH가 떨어질 때도 얘는 활성의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락테이트 생성하는 박테리아는 활성에 전혀 영향을 안 받으니까 많은 양의 젖산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얘는 pKa가 낮은데 더 많은 젖산이 만들어지니까 더 빠르게 이류의 pH를 떨어뜨린다 하는 그런 이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지나치게 pH가 떨어지는 경우는 이제 제1의 산증이라고 1의 산증이라고 부르는 어떤 임상 질환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락테이트, 그러니까 즉 적산도 이제 L폼과 D폼이 있는데, L폼은 그래도 이제 몸 안으로 흡수가 돼서 파이루베이트로 이제 대사가 됩니다. 그런데 D형은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D형이 많이 몸 위 안에, 위 내강 안에, 제1의 내강 안에 D형이 많이 이제 쌓이게 되면은 흡수가 잘 안 되니까 pH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사성 산증의 원인이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암모니아는 사료 단백질과 MPN은 비단백질 질소 함유를 얘기합니다. 논프로틴 나이트로젠 컴파운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타액과 제1의벽으로부터 확산되어 들어온 요소로부터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암모니아는 pKa가 9.0이기 때문에 pH가 낮아지면 흡수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전위에 있는 상피세포, 전위라고 하는 것은 반추동물에서 제4위를 제외한 4위보다 앞에 있는 위, 제1, 2, 3위를 전위라고 하죠. 이 전위에 있는 상피세포, 즉 과림막세포에서 휘발성 지방산이 어떻게 흡수가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휘발성 지방산일 경우 분자 형태나 이온화된 형태 둘 다 과림막 상피세포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과림막 세포에서 혈장 쪽으로 이동할 때는 그러니까 반드시 이온화되지 않은 분자 형태
로만 흡수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티르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부티르산 형태로도 이제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있지만 그 아래 있는 것처럼 베타 하이드록시 부티르산 형태로 더 많이 흡수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포네식 같은 경우 락테이트로 전환이 돼서 흡수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설명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카보닉 아나이드레즈가 지금 여러 군데 있죠. 세포 안에도 있고 솔변형 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기저막 쪽에도 있는 거죠. 즉 혈장 쪽에 있는 기저막 쪽에도 있어서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기저막 쪽에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만들어지죠.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세포 안으로 이동이 되면 좀 세포 안에서는 물 분자와 결합이 돼서 탄산이 된 이후 다시 전리가 되는 거죠. 이때 전리돼서 수소 이온과 중탄산 이온이 만들어지는데, 수소 이온은 루멘 내강에서 전리된 상태로 들어온 그런 휘발성 지방산과 결합을 해서 전리되지 않은 분자 형태의 휘발성 지방산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중탄산 이온은 그대로 내강으로 루멘 내강으로 분비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휘발성 지방산이 숙주에 흡수된 이후에 어떤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세틱 애시드의 경우는 아세틸 코에이로 전환된 이후에 TCA 사이클로 들어가서 에너지 생성원으로 이용이 되고, 락틱 애시드 역시 파이루베이트로 전환되어 TCA 사이클로 들어가서 에너지 생성원에 이제 이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티릭 애시드를 보겠습니다. 부티릭 애시드의 경우는 흡수될 때 베타 하이드록시 부티릭 애시드 형태로 흡수가 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몸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아세틱 액시드로 전환된 후에 다시 아세틸 코에이 형태로 TCA 사이클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거나, 또는 TCA 사이클로 잘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지방으로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지방이나 또는 우유 속에 있는 유지방 합성에 이제 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피오닉 애시드는 당신생의 기질로 이용이 된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고, 근데 포도당으로 전환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뇌는 주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뇌에 공급이 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유선으로 가게 되면은 우유의 유당으로 이제 합성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추동물 소화의 병태생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추동물은 휘발성 지방산을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 동물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혈당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필요 혈당 농도인 30에서 60mg/dL는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단위 동물과 마찬가지로 반추동물 역시 신경계, 근육, 적혈구와 같은 조직들은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태아 성장이나 우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양의
포도당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반추동물은 여전히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있으면서도 혈당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저혈당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신생을 통해서 부족한 포도당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 프로피온산, 단백질, 글리세롤, 젖산 등이 주된 서브스트레이트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은 이러한 당신생 경로와 각각의 서브스트레이트들이 들어가는, 이 경로에 들어가는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바로 TCA 사이클과 글루코네오제네시스 경로에는 중간 물질로서, 그러니까 공통의 물질로서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당은 해당 작용을 거쳐 아세틸코에이로 전환된 후 TCA 사이클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혈당이 낮아져서 포도당 이용도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간세포에서는 당신생 경로가 활성화되어서 여러 종류의 기질들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기질 중에 하나가 글리세롤인데, 글리세롤은 지방 조직에서 동원된 중성지방이 분해되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중성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분해가 되면은 글리세롤과 아울러 지방산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정상적인 경우 다른 조직에서는 지방산은 베타 옥시데이션을 거친 후 아세틸코에이로 전환되어 역시 TCA 사이클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간세포에서는 당신생 경로에 의해서 중간 물질인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충분하지 않아 지방산이 아세틸코에이로 전환된 후 TCA 사이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세포 안에 아세틸코에이가 많이 축적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아세틸코에이는 아세토아세틸코에이로 전환된 후 다시 아세톤 또는 베타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로 전환되게 되는데, 이때 아세토아세테이트나 아세톤, 베타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를 합쳐서 케톤 바디라고 합니다. 이러한 케톤 바디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이러한 증상을 케톤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케톤증은 생산성이 높은 젖소와 쌍둥이를 임신한 양에서 발병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소의 케톤증의 경우는 원발성 케톤증과 속발성 케톤증이 있는데, 원발성 케톤증이란 것은 앞에서 설명한 대사 이상에 의해서 케톤증이 유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예로는 산유량이 높은 소의 경우 우유 속에 있는 유당은 혈당보다 90배 이상 높기 때문에 많은 양의 포도당을 필요로 하고, 이로 인해 당신생이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케톤바디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어 케톤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속발성 케톤증이라는 것은 1차적인 질환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 질환에 의해서 2차적인 원인에 의해 케톤증이 유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를 들면은 소화관 장애나 유방염, 심장염과 같은 이러한 질환에 걸렸을 경우 식욕감퇴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포도당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신생 경로가 활성화되고 역시 케톤바디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어 케톤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포도당 정맥 주사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양의 케톤증의 경우는 태아 성장이 가장 빠른 시기인 임신 말기나 또는 여러 마리의 새끼를 갖고 있을 경우 새끼의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어 그 근육의
필요한 글리코겐의 양이 역시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당신생이 활성화되어 케톤 바디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케톤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임신한 양의 경우 영양을 부족하게 하면 쉽게 케톤증이 유발되지만 소의 경우는 이러한 방법으로 케톤증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양의 케톤증과 소의 케톤증이 동일한 질환이라고 보기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1위산증은 갑자기 많은 양의 농후사료를 섭취할 경우 제1위인의 pH가 감소되어서 나타나는 산증을 말합니다. 이 경우 섬유소 발효세균수는 감소되고 전분 분해 세균은 증가하게 됩니다. 제1의 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농후사료로 교체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걸쳐서 농후사료의 양을 천천히 증가시켜주는 적응 기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할 경우 젖산 생성 세균수 증가와 젖산 이용 세균 증가가 같이 일어나게 되어 제1위인의 젖산 축적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젖산 생성이 증가하게 되면 제1위인의 pH가 5.5 이하까지 떨어질 수도 있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프로토조아의 활성이 억제되거나 또는 사멸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프로토조아는 제1의 산증의 지표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젖산 산증은 스트랩토코커스 보비스와 락토바실러스가 증가하여 젖산의 생성이 급격히 증가되고 이 젖산이 흡수됨으로 인해서 혈액의 pH가 감소되어 나타나는 산증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pH 5 이하까지 떨어지게 되면 대사되거나 흡수되지 않는 D폼의 락틱 애시드가 많이 생성되게 됩니다. D폼은 흡수가 되지 않고 잘 대사되지도 않기 때문에 제1위 내에서 오래 머물게 되어 산증을 더 악화시키고 또한 삼투성 설사 또는 삼투성 탈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콜리폼 세균과 클로스트리디알 종의 세균수가 증가되면은 엔테로톡신 생성이 증가되어 설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1위의 산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제1위의 운동 감소가 일어나고 타액 분비 감소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 경우 제1위의 삼투압 증가로 인해 탈수가 일어나면서 제1위 벽에 있는 상피세포 손상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피세포에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제1위 안에 있던 여러 미생물들이 그러니까 여러 세균들이 몸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전신 감염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질산염 중독은 반려동물이 질산염을 다량 함유한 사료인 무호흡이나 호밀 등을 대량으로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질산염은 제1위 내에서 환원되어 아질산염을 형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암모니아를 생성하게 됨으로써 소량의 질산염은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아질산염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우이벽을 통해 몸 안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아질산염은 헤모글로빈을 메토헤모글로빈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급성산소 결핍증, 청색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심하게 되면 폐사시키기도 합니다. 한편 암모니아 독성은 과량의 요소 공급과 전분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발생되게 되는데 적당량의 요소는 제1위 안에서 유리에이지에 의해 분해되어 암모니아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적절한 양의 휘발성 지방산이 있으면 미생물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전분 공급 부족으로 휘발성 지방산 생산이 감소되면 미생물 단백질 합성 감소로 암모니아 소비량이 줄어들어 제1위의 암모니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또한 제1위의 pH가 높아짐으로써 그러니까 산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낮아지니까 pH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암모니아 흡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암모니아는 pH가 높을 때 잘 흡수되게 됩니다. 제1위의 암모니아 증가와 암모니아 흡수 증가로 인해 과량의 암모니아가 몸 안으로 흡수되게 되고 암모니아는 중추신경계의 독성을 나타내고 혈액을 산성화시키는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럴 때 처치법은 휘발성 지방산이나 곡물을 경구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제1위의 pH가 감소되어 암모니아 흡수가 감소되고 또한 단백질, 미생물 단백질 합성 증가로 암모니아의 소비가 증가되면서 전체적으로 제1위의 암모니아가 감소되게 됩니다. 미주신경 소화불량은 성우에서는 흔히 나타날 수 있지만 2세 미만의 송아지에서는 드물게 나타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창상성 제2위염 또는 확장 염증 등으로 인해 미주신경이 손상을 입었을 때 발생된다 라고 알려져 있고 전위 혹은 제4위를 통한 내용물의 이동이 장애를 받으며 주 증상은 대변량이 감소되고 복강이 확장되고 탈수, 체중 감소 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상당히 나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사진은 우리나라 고유소 품종 중의 하나인 칡소입니다. 칡소는 동물병원 앞 잔디밭에 있는 소 동상의 모델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